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축구 역사상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맨시티 원정 4대0 대승 과정에 올 시즌 자신의 네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더불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인적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역대 두 번째 선수 유이한 선수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가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0대4의 완패를 당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매체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골을 기록한 제임스 매디슨, 또 올 시즌 꾸준히 토트넘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로 데안 쿨루셉스키가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전술 분석 코너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번 경기 전술적 준비가 손흥민 선수를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분석도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이죠. 디 애슬레틱의 분석 컬럼 내용까지 해석해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로 거둔 이 역사적인 승리의 비결과 비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스코어카가 소개했죠. 오직 모하메드 살라의 11개만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뛰어넘는 기록이다. 즉 역사상 프리미어리그에서 펩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모하메드 살라 11개이며 그 다음으로 이번에 자신의 통산 맨시티전 프리미어리그 5호 도움을 기록하며 10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5득점 5도움의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고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펩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선수는 이제 살라 선수밖에 없었지만 손흥민 선수까지 유이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 특히 2018-2019 시즌 8강전에서 두 차례 경기 모두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좌절시킨 득점을 성공한 바 있죠. 그래서 통산 20회의 맨시티전에 10승 2무 8패 우세한 기록과 더불어 8득점 5도움 1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천적이자 악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과르디올라 감독도 확실하게 패배를 인정했는데요. 지금 우리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토트넘의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잘 시작했지만 득점의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다가 실점을 했는데 그렇게 선제골을 실점하고 나면 더욱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가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선수 시절 바르셀로나에서 프로 데뷔해서 처음 3경기를 치렀을 때 모두 졌던 바가 있다. 우리의 유일한 기회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반화를 준다거나 실망하고 낙담해서 과격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내가 팀을 이끌어왔던 결과도 그랬다.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꾼다면 그거는 실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본인의 경기 철학과 운영 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더 준비하고 보완할 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패배, 5연속 패배에 대해 인생과 스포츠에는 동화가 없다라면서 때로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가 꼭 주인공인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또 여러 선수들,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서로를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함께 우리가 해왔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 도망쳐서는 절대 안 된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패했을 때 일어서서 맞서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인지를 정의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올 시즌에 어떤 결과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승을 장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 선수들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4연속 우승 중인데 8년, 9년, 10년 연속 성공할 수 있는 팀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팀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등하겠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토트넘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맨시티를 상대하는 것은 벅차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큰 도전이라고 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했고 또 열심히 뛰어야 했고 그러면서 또 괜찮은 좋은 축구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해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우리의 축구, 우리의 스타일을 밀어붙인 게 오늘의 차이를 만든 것이라면서 뛰어난 경기력으로 이길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맨시티를 상대로는 클리니컬, 정확하고 정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했고, 우리가 공을 다루는 방식에도 침착함과 성숙함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뤄냈다. 아주 노련하게 또 치밀하게 경기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맨시티를 상대한다면 겁이 나서 정면 승부,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레이를 시도해야 했고 정면 승부를 해야 했다. 정신적, 육체적, 전술적인 면으로 우리 모든 면이 시험을 받는 경기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물러서서 그냥 소극적인 경기를 한다라는 것,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근절해야 된다. 우리는 지난 시즌보다 올해 더 나은 팀이 됐고 이제 일관성만, 꾸준함만 찾게 된다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올 시즌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하지 못했던 거 맞다, 일관성 없었던 거 맞지만 그것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좋은 팀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날 최근 주전 경기에서 밀렸다가 선발 출전해서 2골을 기록한 제임스 매디슨에 대해서는 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드필드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 매디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뛰어줬다고 얘기했고, 최근에 약간의 부진을 겪긴 했지만 국가대표 휴식 기간 동안 또 대표팀에 뽑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또 자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 결심하면서 또 좋은 준비를 했다. 컨디션도 좋았다. 그가 최근에 부진했다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높은 기준, 기대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가 잘하도록 하는 것은 또 일부는 내 책임도 있다. 선수들에게서 최선을 끌어내야 되는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디슨 혼자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팀 내 선수들을 또 모두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매디슨이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맨시티를 정말 잘 요리했다라는 분석 컬럼을 내놨는데요. 알렉스 캐블 프리미어리그 공식 분석가의 컬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맨시티는 중앙 미드필드진에서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고, 맨시티 공격수인 엘링 홀란은 총 7번의 슈팅을 때렸고 그를 통해 2.15골의 기대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기회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원정팀 토트넘이 이 경기 충분히 승리할 자격이 있는 내용을 펼쳤다라고 소개했어요. 즉 맨시티가 2골 정도 넣을 수 있는 내용과 경기력이 있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4골을 실제로 넣기도 했고 더 나은 경기를 했다는 것이죠. 게리 네빌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한 첫 시즌 이후 맨시티가 이만큼 나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맨시티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디슨이 어떻게 활약을 했을까? 2가지 단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선수였다라고 했는데요. 토트넘은 용감하고 공격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을 뚫으려고 했고, 맨시티는 전형적으로 로드리가 없을 때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소극적인 문제를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지배했던 방법과 이유를 대략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팀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가 바로 토트넘 1군팀 선발 선수로 복귀전을 치러서 멋진 활약을 펼친 매디슨이라고 했는데요. 2가지의 다른 양상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먼저 깊은 곳에서부터 아래 내려가서 맨시티의 수비 라인을 위협하면서 쭉 올라가서 선제골을 터뜨렸던, 깊이 있는 움직임을 가져갔던 매디슨이 클루셉스키의 멋진 크로스를 마무리할 때 이 결정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 이제 중앙 공격 미드필드 매디슨의 자리를 맡겼던 쿠루세스키를 다시 예전처럼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시키고 매디슨에게 기존에 쿠루세스키가 맡던 그 역할을 주게 했던 그 결정을 보상해줬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 가장 큰 전술적인 변화가 그거였죠. 매디슨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스카이 스포츠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맨시티의 미드필더들이 자신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것을 추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그것을 예상하고 쿠루셉스키에게 그럴 때 나를 찾아달라고 말했고 그게 사전에 준비된 플레이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로드리가 있었다면 일카이 귄도안처럼 매디슨을 놓아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즉 로드리가 없었기 때문에 매디슨이 자유롭게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항상 득점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 매디슨을 선발 출전시킨 포스테코글루 감독, 굉장히 공격적인 모험수를 던진 것인데요. 빠르고 끈질긴 플레이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디슨이 이전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또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움직였고 자신의 영역이 앞쪽이 아닌 뒤쪽까지도 가져갔다는 것이죠. 맨시티가 이 선제골을 내주면서 토트넘을 이제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가 쫓아가는 상황에서 체력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이 경기 흐름을 짚었습니다.
이때 메디슨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으면서 템포를 훌륭하게 조절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메디슨의 날카로운 패스가 맨시티의 추격 의지에 대한 발목을 잡았고, 이로 인해 맨시티가 주저하는 플레이가 나오다가 자신의 수비 지역에서 공을 빼앗기게 됐고, 여기서 이 공을 빼앗은 메디슨이 깊은 곳에서 또 한 번 움직이면서 3자의 러닝을 가져가면서 두 번째 골을 또 직접 기록을 하게 됩니다. 메디슨 이 두 골뿐만이 아니라 64회의 볼터치 중에 또 45회의 패스를 연결하면서 맨시티가 추격의 불씨를 당길 때 중앙 지역에서 템포를 주도하면서 특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토트넘이 전반전을 포함해서 한 후반전 초반 15분까지 거의 60여 분, 손흥민 선수가 뛴 바로 그 시간이죠. 이 1시간 정도를 맨시티를 압도하면서 3대0으로 앞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브 비수마, 파페사르, 메디슨의 날카로운 그리고 용감한 상호작용이 돋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로드리에 비해서 수비력이 부족한 맨시티의 두 명의 미드필더 귄도안과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제 경합할 때, 중원에서 경쟁할 때 도미닉 솔랑키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준 것이 큰 부담을 안기게 됐다. 즉 쿠루사트키도 안으로 들어오고 솔랑키도 밑으로 내려오니까 3미들 플러스 2명의 공격수의 가세로 5미들이 되면서 또 수비력이 부족한 맨시티가 중앙에서 수적 열세와 퀄리티적, 질적 열세까지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차이가 생긴 이유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특이했던 이날 손발 포메이션의 문제였다고 했는데요. 리코 루이스가 저희가 경기를 봤을 때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을 한 것이고 카일 워커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워커가 또 올라가면 리코 루이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너무 공격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 날개의 역할과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모두 잘 해줘야 됐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특히 이 두 명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우도기 선수를 캔트 핸들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실제로 거의 제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측면에서의 주도권까지 잃게 됐다. 그것이 바로 이번 경기 망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패착이었다. 중앙에서의 경쟁에서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제어를 측면에서 워커가 리코 루이스가 하지 못하게 됐던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이 베르나르도 실바와 귄도안이 중앙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루이스가 자신의 뒤를 커버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걸 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루이스의 배우 커버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비를 하고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거를 갈피를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워커와 리코 루이스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못 막으니까 그 틈이 벌어졌고 그 틈을 메디슨이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혼란 뒤를 바친 이선 공격수 필포든과 사비뉴가 안쪽으로 들어올고 또 워커와 그바르디올 이 두 풀백을 검은색 동그라미 이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사이드로 벌려놓고 폭을 맡겼던 게 또 하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 지역에는 선수들이 조밀하게 보였지만 수비 복귀 속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전반전에는 워커가 38번, 그바르디올이 39번이나 공을 가지면서 이날 경기에 선발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3,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볼터치를 기록했는데 그바르디올과 워커가 공격 지역에서 공을 잡을 때 토트넘 수비수들이 이 선수들을 대인마크 하지도 않았음에도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이 안 되고 수비로 내려올 때는 풀백들이 벌려있고 또 윙어들이 좁혀있는 상태에서 수비로 내려오면은 풀백은 그대로 내려오면 되지만 인버티드 윙어가 뒤로 내려올 때는 내려와야 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버티드 윙어인 사비뉴가 특히 쿠르사트키가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내려온 시간들이 오래 걸렸고 그 오래 걸린 시간 속에서 쿠르사트키가 편안하게 크로스를 올려서 토트넘의 첫 번째 골이 터졌던 것이죠. 또 하나 전반전에 이렇게 선발 포메이션과 전략이 잘못됐다면 빠르게 선수 교체나 전술 변화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했던 것은 컨디션 문제를 보였던 스톤스를 아케로 바꿨던 그냥 사람을 바꾼 것밖에 안 됐고 전형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은 토트넘이 3대0까지 만들고 63분에 손흥민 선수를 빼고 브레넌 존스를 투입했을 그때부터예요.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때 빠지니까 맨시티는 공격의 좀 숫자를 늘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비뉴와 리코 루이스를 빼고 케빈 더브라이너와 잭 그릴리시를 투입을 하면서 이선 공격의 퀄리티와 운영 방법도 바꾸고 수비의 배치도 바꿨어요. 하지만 이걸 좀 더 빠르게 가져갔어야 했다. 하프타임에 가져갔어야 했다. 내지는 전반전에 이미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후반 7분 만인 52분에 솔랑키의 컵백에 이은 포로의 슈팅으로 세 번째 골까지 내줬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골이 터지고 나서 토트넘은 전술을 변화를 가져갔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내려서서 30%의 볼 점유율만 기록을 하면서 3대0이 된 이후에는 정말 실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맨시티가 13개의 슈팅을 하는 동안 토트넘은 4개밖에 슈팅을 못했거든요. 그 얘기는 토트넘의 공격이 일부러 소극적으로 내려가서 안정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토트넘은 4-5-1 포메이션으로 중앙을 차단하고 또 역습으로 네 번째 골을 만드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가르디올라 감독의 경기 도중에 용병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 승리에 있어서는 전술적인 변화, 냉정한 판단을 했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전 경기에서는 앞서고 있어도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경기의 조율을 하고 경기 속도를 늦추고 공격보다 수비를 신경 쓰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냉정하지 못한 감정적인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그 중심에서 메디슨이 모범을 보였다고 했어요. 공미 자리로 뛴 메디슨이지만 10번 역할이 아닌 8번 내지 6번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를 많이 커버해줬다. 그리고 클리세스키가 사이드로 갔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대로 솔랑키까지 배우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통해 클루셉스키, 솔랑키, 메디슨, 비수마, 사르 내지는 손흥민 선수까지도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면서 미드필드 싸움에서 맨시티를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런 운영이 나온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유쾌한 NG볼 철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선수로 메디슨이 언급되고 있는데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승리다, 기억이 남는 날이다, 즐기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경기 의미 있는 건 점유율 59%의 맨시티가 실제로 토트넘보다 기대 득점과 유효스윙이 적었다. 토트넘이 4-0으로 이기면서 점유율은 뒤졌고 필드 틸트, 경기장 기울기도 27%로 이례적으로 적었고 전방 압박을 과하게 많이 하던 팀인데 PPDA, 패스를 몇 번 만에 끊어내느냐를 의미하는 전방 압박 지수인데 맨시티는 8.1회로 평소처럼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지만 토트넘은 28.8회로 그렇게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거든요. 필요할 때만 했죠. 그러면서 실리 축구로 9개의 슈팅 중에 7개의 유효스윙을 만들고 2.5골의 기대득점을 만들어내는 정말 앞선 경기를 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의 분석에 따르면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 실망스러운 패배 이후 또 카라바오컵에서 맨시티를 이겼던 게 맨시티가 굉장히 약한 팀을 내보냈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의 운영과 또 경기의 접근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디 애슬레틱도 이야기를 하면서 토트넘이 지난 시즌 빅6 안에 있는 5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올 시즌은 벌써 맨유 원정 승리, 맨시티 원정 승리, 게다가 두 경기 모두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체력을 소진하게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 전방에서의 압박을 손흥민 선수에게 너무 주문하면서 부상이 잦아진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솔랑키를 너무 잘 샀죠. 1144억 원, 6,500만 파운드에 27살의 솔랑키를 산 게 과한 지출 아니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골을 넣는 역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살리는 활약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살리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랑키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로메로와 반더벤이라는 두 월클 센터백이 부상으로 빠졌는데 드라구신이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여줬다는 거. 갈라타사라이전에 오시멘에게 당했고 입스위치전에 리암 델라백에도 밀렸는데 이번 경기는 혼란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또 벤 데이비스와 함께 최고의 수비를 펼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이상 선수빨에 의존하지 않는 감독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이걸 통해서 비수마가 전반 18초 만에 그 경고를 받았었잖아요. 초반 15초에 엄청난 압박을 펼친 맨시티에 휘둘리면서 이거 토트넘이 또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후에 안정적으로 끝까지 경기를 운영했던 비수마, 그를 커버한 드라고신과 데이비스까지 팀 전체가 단단해졌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기였고 또 그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 손흥민 선수의 퀄리티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하면서도 결과를 냈던 팀 전체의 성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모든 면에 있어서 토트넘이 이전에 그냥 손흥민 선수만 잘 활용해서 이겼던 때보다 더 좋은 팀이 됐고 손흥민 선수의 장점도 살릴 수 있었던 경기라는 점은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현재 프리미어리그 우승 확률에서 리버풀이 압도적인 1위로 올라섰고 아스널 2위, 맨시티가 3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첼시가 4위, 토트넘이 5위인데 이게 그대로 리그 순위로까지 적용이 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 팀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질 경우 토트넘이 5위를 차지하면서 챔스에 나갈 수도 있는 희망이 생겼고 실제로 가시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릴 수 있는데요.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토트넘은 AS 로마와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는 주말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의 순위 경쟁도 중요한데요. 리버풀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이길 경우 승점 31점에 도달한 채 12라운드를 맞이하게 되고 또 맨유가 입스위치 원정에서 승리를 할 경우 후벤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10위권 이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뉴캐슬과 웨스트햄이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5시에 1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13라운드는 11월 말일 그리고 12월 첫날에 이어지는데요. 12월 1일 일요일 0시 울버햄튼과 본머스의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이미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또 한 번 후반 출전을 예고하고 있고요. 첼시와 에스턴 빌라가 밤 10시 30분, 맨유, 에버튼, 토트넘 풀럼과 같은 시간에 경기를 펼치게 되고 리버풀과 맨시티의 빅매치가 12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에 펼쳐집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흥미진진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토트넘의 상황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와 최신 영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